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끔찍한 사건, 사랑의 대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까요? 분명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우리가 취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연히 우리의 평범한 삶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운명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셉과 올가 코넬 부부에게도 운명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인생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교차했고 그 후 두 사람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연인은 서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끔찍한 운명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9월 23일 오후 2시경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팔라딘 클럽 콘도미니엄 근처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목격자들이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응급구조대에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공격과 그 희생자들에 대해 알렸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얼굴에 총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피해자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반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총알로 벌집이 된 남성은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뒤통수에 총을 맞고 즉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직감한 경찰관들은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는 도중 그녀는 삶을 위한 마지막 싸움을 포기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전문가들은 개인 소지품과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사망자는 코넬 부부, 갓 결혼한 신혼부부로 밝혀졌습니다. 지갑, 핸드백, 휴대폰, 심지어 올가의 손에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모든 귀중품이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공격이 강도미수가 아니라 표적 살인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집 밖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아내의 35번째 생일 축하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공격자들은 비열한 방식으로 행동했고 그들의 등에 약 25발의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형사들은 무엇이 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중단시켰는지, 그리고 범행 동기가 오래된 가정 불화일 가능성이 있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코넬 가족, 조셉은 성공적이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중간 아이로 형존과 여동생 켈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었지만 부모님이 이혼하자 아이들은 단결하여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관계가 끝난 후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의 삶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결혼은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부족함이 없었고 새아버지는 친아버지를 대신했습니다. 가족은 꽤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낮에는 각자 자신의 일에 몰두했고 저녁에는 모두 둥근 식탁에 모여 개인적인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존은 올바르고 끈기 있는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질은 학교와 일에 더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재미를 사랑하는 소년이었고 무리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청년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의 사업적 수완과 지략 덕분에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크리스토퍼 리버스와 함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털리빌의 기계 상점과 전문점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은
이 청년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성공적인 파트너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매우 친했고 공동의 아이디어에 불타올라 사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조셉의 연애 이야기. 조셉은 러시아 미녀 올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확고한 독신주의자였습니다. 두 젊은이의 소통은 데이팅 사이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진 성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금방 공통된 대화 주제를 찾았습니다. 올가는 온라인에서 이혼 소송 중이며 최근에야 미국으로 이사 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조셉은 자신의 과거 연애 경험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대화 상대 모두 사교적이고 밝은 성격이었으며 비슷한 관심사와 삶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점차 그들의 감정이 더 큰 무언가로 발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더 이상 사랑하는 그녀 없이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올가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일한 걸림돌은 신부를 아직 가족에게 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과 친척들의 반응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여성의 아름다움과 성격은 친척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뜨거운 친척의 마음을 녹이는데 성공한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존은 올가를 어디든 데리고 다니며 그녀의 외모와 카리스마를 자랑스러워했고 따라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유순함과 부드러움 뒤에는 진정한 시베리아 기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곳의 기질처럼 그녀의 억누를 수 없는 에너지와 기업가 정신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넬은 너무나 기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오래 미루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가올 사건들을 무의식적으로 예감하며 결혼을 서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살기를 서두른다고 말합니다. 분명 여러분 각자도 주변에서 그런 예시들을 마주친 적이 있을 겁니다. 수사. 공격 후 경찰은 군중, 구경꾼, 그리고 피해자들의 이웃을 신문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무언가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중 아무도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총성을 듣고 달려나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총격 직전에 큰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혼부부와 무언가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 같았습니다. 범죄가 이어졌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법의학 전문가들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무기에 속하는 다수의 발사된 탄피를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공격자가 여러 명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엄청난 수의 총격은 부부에게 처음부터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총격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범인들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젊은 부부가 파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생일 파티는 인기 있는 바 중 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코넬 가족 일부가 파티에 왔습니다. 모두가 자정까지 즐겁게 춤을 추었고 피곤해지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부는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침입자들은 범죄 계획을 실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수사의 다음 단계는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조셉의 부모님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부부의 추정되는 적이나 악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물었지만 조셉의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신혼부부에게는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기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신혼부부 중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형사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조와 그의 여동생 켈리는 결혼식 전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값비싼 가죽 반지와 관련이 있었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그 가치는 약 2만 달러였습니다. 다툼 후 친척들 사이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친척들은 켈리가 결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격 후 반지가 올가의 손가락에 그대로 남아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원한에 대한 버전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상한 우연의 일치로 그 불행한 밤에 켈리는 범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동네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는 근처에 있었습니다. 반지에 얽힌 이야기. 연인들은 버진 아일랜드에서 결혼할 계획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망친 유일한 것은 약혼 반지였습니다. 가족 전통에 따라 어머니는 가보인 보석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석은 이미 10년 전에 결혼한 막내딸에게 주어졌습니다. 정해진 관습을 깨지 않기 위해 조는 여동생에게서 몰래 반지를 가져와 보석을 지르코늄으로 교체했습니다. 그 후 그는 몰래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이아몬드는 올가의 약혼 반지 세팅에 끼워 넣었습니다. 주인공의 행동은 특히 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그는 정해진 규칙을 어기지 않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어느 여자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산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켈리는 반지가 바뀐 것을 알아채고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의 행동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조셉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조셉은 여동생이 괜히 화를 내고 가족 전통을 깨고 결혼식을 망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며 매우 속상해했습니다. 어쨌든 결혼식은 거행되었습니다. 켈리는 업무를 핑계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복수심에 불타 여자는 축하 행사를 망치기로 결심하고 올가에게 비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신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매 사이의 관계는 긴장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종종 상호 비난과 모욕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은 모두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의문의 강도 사건. 신혼부부의 공동생활은 바로 그 버진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 동안 부부는 결혼 생활을 즐겼습니다. 올가와 조셉은 해변에서 일관욕을 하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낚시를 하고 요트를 젓고 이국적인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한 돈은 충분했습니다. 조는 사업이 번창하여 연간 약 100만 달러의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신혼부부는 값비싼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샀습니다. 새 컨버터블은 10만 달러였습니다. 올가는 남편의 등에 엎여 행복해하는 그런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올가는 교육 수준이 높고 박식했으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억누를 수 없는 매력을 지녔습니다. 게다가 증권거래소에서 일했던 과거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쉽게 사업에 뛰어들어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사랑스러운 금발 미녀가 사업을 맡자마자 조와 크리스는 훨씬 더 많은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콘도미니엄 근처에서 공격이 있기 일주일 전 누군가 젊은 가족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부부가 사업에 바쁜 동안 신혼 미상의 인물이 보석과 갑오를 훔쳤습니다. 그날 다이아몬드 반지는 올가의 것이었습니다. 코넬 부부가 집에 돌아온 후 가장은 불법 침입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현장을 조사했지만 놀랍게도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도 수색은 확실한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은 강도 사건이 누군가의 자작극이거나 전문가의 소행이라는 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켈리가 큰 의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동생이 범죄를 꾸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오빠가 한 일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사건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부에게 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고 모든 형사들의 관심은 이중범죄 수사로 옮겨갔습니다. 동기 찾기. 형사들이 켈리를 신문했을 때 그녀는 비통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수사에 협조했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에 대한 서신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 중 하나에서 올가는 최근의 강도 사건이 켈리 자신이 조직한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켈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그녀를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할 수 없었고 나중에 여자가 인정한 바와 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강력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명백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증언을 바꾸지도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와 올가의 장례식 동안 여동생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빠를 사랑했고 상실에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살인 버전들이 고려되고 있었습니다. 조셉 코넬은 부러움을 사는 신랑감에 속했고 그의 아내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질투도 범행 동기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행복을 공유하지 않았을 것이고 과거의 연인들 중 일부가 원한을 품고 결혼 후 복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의심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는 전 연인들과 좋은 관계로 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오래전에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올가의 과거 관계에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인 남편과 이혼하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남자가 전처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심지어 바다를 건너 먼 거리를 여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론은 배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의 적을 찾는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남매 간의 불화 주제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탐욕은 범죄를 저지르는 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켈리를 신문한 후 수사는 그녀의 남편인 게럿 카탈라노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아내를 매우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요청에 따라 이중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화 중 잠재적 용의자는 침착하고 설득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아내의 무죄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게럿은 처남이 정직한 노동으로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모았다는 것에 의심을 표했습니다. 카탈라노는 조가 불법 약물을 거래했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은 힘을 얻었습니다. 조가 비밀리에 스테로이드를 팔아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비밀 증인들은 그의 동료 중 한 명으로 우리가 아는 또 다른 남자를 지목했습니다. 그리하여 형사들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크리스토퍼 리버스를 찾아냈습니다. 크리스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달리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은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사업에 대한 이중 책임을 지고 공급업체와의 회의, 고객과의 업무 등으로 인해 버텨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의 억누를 수 없는 활력과 정신력은 이상한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수사관들은 그 남자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불행한 그날 밤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일 때문에 바빠서 나타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우정과 파트너의 때 이른 죽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는 예상치 못하게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조셉이 최근에 변했고 명백히 비양심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버스는 올가에 대한 언급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조의 아내가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으며 러시아 마피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미국에 왔고 성공적인 결혼은 단지 그녀의 손을 풀어주었을 뿐이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동료의 말은 가족의 높은 수입을 설명했지만 그의 의심은 신중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가 말한 모든 것은 단지 소문과 추측이거나 혹은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셉이 지하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곧 명백해졌습니다. 그 정보는 비밀이 아니었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했습니다. 알고 보니 올가와 만나기 몇 년 전 그녀의 연인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상당 기간 복역까지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새로운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가 형기를 마친 후 지역 권력자들이 그를 불법 약물 거래에 끌어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코넬이 누군가의 길을 가로막았고 그들이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얻은 인맥이 공격의 동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수사는 탄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이 수상한 사업을 파헤치는 동안 흥미로운 점이 드러났습니다. 잘 알려진 마약상인 해리 쿡은 리버스가 죄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버스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가 도둑질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리스 리버스는 그에게 자신과 동료가 자동차 부품 가게를 통해 불법 의료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탐욕스럽고 이익을 불공평하게 분배하는 반면 크리스는 돈이 더 절실하고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며 조셉 자신은 모든 재산을 한가로운 생활에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리버스는 친구가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농담했고 나중에 해리에게 이 일에 자신을 도와줄 의향이 있는지 진지하게 물었지만 해리는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리버스의 정체는 다른 시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팀은 크리스를 반복적으로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 당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있었고 이는 외부 및 내부 비디오 감시 카메라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그의 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회계 문서를 조사했습니다. 큰 수익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손실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많은 횡령은 코넬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책임은 바로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경찰 정보원들은 크리스가 오랫동안 강력한 약물을 사용해왔고 최근에는 그의 중독이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빚과 가게 절도를 설명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는 편집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인들에게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가 개인적으로 스테로이드 판매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고 조는 동료를 맹목적으로 믿으며 바로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의 관심은 새로운 관계로 옮겨갔습니다. 이 정보는 의문의 정보원 덕분에 알려졌습니다. 병든 마음. 형사들은 리버스의 통화 기록을 조사한 후 그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9월 23일 밤에 많은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화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통화는 나중에 장치에서 삭제되었지만 전문가들은 기록을 복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통화는 전 FBI 정보원인 조슈아에게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슈아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리버스의 서비스를 자주 이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 리버스는 그에게 동료의 목숨값으로 $5,000라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큰돈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남자를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조슈아는 사건에 직접 참여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청부 살인업자들을 찾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도미닉 벤슨과 아론 톰슨에게 의뢰했습니다. 용병들의 비용은 $5,000였고 그는 고객으로부터 선금으로 받았습니다. 마침내 혼란스러웠던 범죄의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그의 배우자를 슬픈 최후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범행 동기는 원한과 공유 사업에 대한 독점욕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트너 중 한 명이 보험금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1,000,000였습니다. 알고 보니 올가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전 파트너들은 사업을 담보로 잡고 한 명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서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기계 공장의 모기지 상환을 위해 그 금액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조가 죽으면 그 금액은 크리스의 모든 빚을 갚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파트너가 결혼하면서 모든 지급금이 법적 배우자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버스는 두 사람을 한 번에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행 당일 밤 조직자와 공범자 사이의 오간 대화는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두 사람 간의 통신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리버스가 작전의 성공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통신을 더 잘 분석하기 위해 형사들은 4명의 용의자로부터 전화기를 압수했습니다. 모바일 장치 덕분에 범행 당일 밤 그들의 움직임이 기록되었습니다. 도미닉과 아론은 그 순간 젊은 코넬 부부의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크리스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주었던 비디오 영상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카메라는 그가 초조해하며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사들이 조슈아에게 접근하자 그는 저항하지 않고 당국에 자수하여 형량을 감경받고자 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그는 수사팀과의 거래에 동의하고 고객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리하여 크리스토퍼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남매 간의 다툼을 이용해 켈리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코넬 집의 강도 사건이 범죄 음모의 다음 단계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지시에 따라 조슈아는 부부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의 핵심은 논란이 많은 가죽가보인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우연히도 그날 올가는 그것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계획이 성공했다면 수사팀은 잘못된 단서를 따라가 모든 것을 조의 여동생 탓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리버스에게 충분하지 않았고 범죄 후 그는 친구의 이름을 더럽히려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조와 그의 연인의 죽음은 돈을 위해 냉혈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정의 2014년 크리스 리버스는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1급 살인 2건, 중범죄 수행 중 총기 소지 2건, 그리고 1급 공모 및 1급 중범죄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공범들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서로 별개로, 그러나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론 톰슨이 무기를 소지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1급 살인 2건, 중범죄 수행 중 총기 소지 2건, 그리고 1급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중범죄자는 종신형 2회에 추가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친구인 도미닉 벤슨은 마지막 순간에 총 쏘는 것을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중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1급 공모 및 범인 방조 혐의로 그는 단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살인 공모 혐의로 조슈아도 주범인 크리스 리버스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 이회에 추가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지만 성공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셉은 주목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일으키고 인생의 사랑을 찾았지만 행복을 누릴 기회는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부부는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고 튼튼한 가정을 꾸리고 후계자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익에 대한 갈증과 파트너에 대한 반감은 그들의 평온한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조정을 가했습니다. 돈, 범죄의 오래되고 흔한 동기 중 하나인 크리스토퍼의 해로운 중독과 탐욕은 여러 사람의 삶을 망쳤습니다. 감옥에서 보낼 세월 동안 그는 분명히 약물에 대한 해로운 중독에서 치료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와야 할 죄책감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경우에는 양심의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남은 인생을 끊임없는 자신과의 투쟁 속에서 보내겠다고 감히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